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요즘보다 더 진하게 느끼는 때가 없습니다. 가족이 죽도록 미울 때가 있잖아요. 사실 내 가슴을 누구보다 아프게 하는 건 한때 나와 누구보다 가까웠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에 나의 어디를 찔러야 아픈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오늘은 제 여동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몇 년간은 안나 씨는 형제자매 있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잠시 고민하다가 아니요, 저 형제자매 없어요 라고 대답하며 대답을 회피하던 때도 있었어요. 뻔히 살아있는 여동생의 존재를 숨겼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불편했거든요. 사고뭉치 같은 여동생만 없으면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야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제 인생 끝까지 발목을 잡는 존재가 여동생인 것 같아서 그게 싫어 꾸역꾸역 끊어냈습니다. 제 사정 듣고 나면 사람들 마냥 욕도 못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잡았던 손을 놓을 순 있어도 잡아달라 뻗은 손을 외면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게 형제인가 봅니다. 저한테도 호시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을 다 부러워했던 그런 때요. 아버지의 사업으로 넉넉했던 집안 형편, 돈이 꼭 화목함을 부르는 건 아니지만 집안이 여유로웠던 땐 단 한 번도 집 담장 밖으로 큰 소리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저와 동생에게 인상 한 번을 찌푸리신 적도 없었던 어머니는 신기하기까지 할 정도였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우아하고 고상할 수 있지. 나는 꼭 크면 어머니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과의 다툼은 귀여운 수준이었죠. 네가 내 옷 입고 나갔냐, 내가 사다 놓은 간식 언니가 먹은 거냐, 그런 사소한 것들로 투닥거리고 있으면 어머니가 못 말린다는 표정으로 나타나서 그런 저희를 중재시켜 주시곤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꼭 화목함을 부르는 건 아니지만 여유로웠던 때는 단 한 번도 가족들이 크게 싸웠던 적이 없었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요.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집이 원래 이런 곳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어긋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족들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던 어머니는 눈만 마주치면 원망과 저주가 섞인 말들을 쏟아내기 바쁘셨고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싸우시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정신인까지 같이 피폐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잃는 게 하나 있으면 얻는 게 하나 있다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동생을 감싸고 돌게 되더라고요. 언니, 이러다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그러면 나랑 언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랑 아빠 둘 중 누가 우리 키우는 거야? 두 명씩 키우기 힘들다고, 각자 한 명씩 키우자고 그러면, 나 이제 언니랑 다시는 못 보는 거야? 나 이제 진짜 언니 말 잘 듣고, 다시는 언니 열받게 안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언니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진짜 말 잘 들을 테니까 나도 좀 데리고 가달라고 얘기해주면 안 돼? 응? 뭐 집안 분위기는 이미 그렇게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죠. 이제는 집은 물론이고 집에 있는 작은 물건 하나까지 경매에 다 넘어간 상황인 건지 저희 가족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했던 집은 어느 순간 빨간 딱지가 가득한 내가 기댈 곳 하나 없는 불안한 공간이 됐죠.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것 같은 얼굴이셨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은 은근히 어머니가 저만 데려가고 본인은 데려가지 않을까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저를 붙잡고 언니가 어머니를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부탁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동생의 그런 부탁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이 돼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선택의 폭을 확 줄여져 버렸거든요. 여보 어디 갔어? 여보, 니네 엄마 못 봤어? 엄마가 너네한테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했어. 너네도 당장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봐. 얼른! 자고 일어나니 정말 엄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동생, 엄마가 이 집에 존재하셨다는 가장 큰 흔적이 이렇게 버젓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색이 돼서 이미 꺼져 있는 엄마의 전화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면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한때 그렇게 살갑고 다정했던 우리 가족도 결국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집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달라진 거라곤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것, 사실 그것 하나뿐이었는데 저희 집은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도 뭔가 다시 시작해 보시려는 것 같았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렇게 저희 자매를 데리고 큰아버지의 집에 잠시 얹혀 살게 됐습니다. 집이 잘 살 때는 큰아버지의 사업 자금도 도와줄 정도로 우애 좋은 형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각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 형수님 부탁 좀 할게요. 저 자리 잡을 동안 잠시만 좀 부탁드릴게요. 애들 이제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 년만 있으면 다 대학 가고 그때는 독립하지 말라고 붙잡아도 다 나갈 애들이에요. 그래도 애비가 돼서 애들 독립시킬 때 아무리 후져도 옥탑방 보증금 내줄 돈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애들 대학 보낼 돈은 있어야죠. 형님 어려울 때 제가 도와드린 거 그값 받자고 찾아온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럴 때 도움받을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 찾아오게 됐어요.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 형수님. 흥부놀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이 생각났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버지를 노려보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모습이 꼭 거대한 밥주걱을 들고 흥부의 뺨을 내리치는 놀부와 놀부 부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다 죽어가게 생긴 동생이 떠맡기듯 던져놓은 애 둘. 입을 씻기엔 옛날에 동생에게 받았던 도움이 너무 커서 그건 또 염치도 양심도 없는 일 같고 싫은 티를 잔뜩 내면서 받아주신 덕에 그렇게 저희 두 자매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집에서 지내게 됐고 아버지는 일을 하시러 타지로 떠나게 되셨어요.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애들 다 키워서 독립시켜 놓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남의 애 둘씩이나 떠맡아야 되냐고. 그것도 남의 애를. 큰어머니의 눈칫밥이 심해지던 무렵이었습니다. 매달 형님의 집에 맡겨놓은 두 딸을 위해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시던 아버지는 본인의 앞가림조차 어려워지신 상황이라며 두 딸을 잘 부탁한다는 장문의 편지만 한 통 보내놓은 채 그렇게 또 자취를 감추시고 말았어요. 사실 저와 동생이 바라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망해버린 집이 하루아침에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었고 옛날처럼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공주님처럼 살길 바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까지 집을 나가버린 이 상황에서 세 식구 서로 얼굴 맞대고 의지하면서 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바라던 건 사실 아주 작은 거였거든요. 아버지는 그것조차 책임지고 감당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셨을까요? 큰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큰아버지 사업 문 닫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다시 일으키신 거 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동생한테 진 빚 털어버린다는 생각으로 저희 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이 집 찾아오지도 않을게요. 계속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할게요. 그래도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뭐라도 해먹고 살 것 같아서 그래요. 제 동생 등록금은 제가 어떻게든 벌어볼 테니까 저희 같이 살 집, 아니 고시원 보증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당장이라도 저희 자매를 내쫓을 기세로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무서운 기세로 내려놓으신 큰어머니와 큰아버지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면서 손을 싹싹 비는 저를 보고 동생도 제 옆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요. 큰아버지는 제 얘기를 듣더니 이마를 감싸쥐고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동생이 도움을 받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두 분이서 한참을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시다가 그때 겨우 동생과 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전 대학 합격 발표를 받아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성적이 좋아 장학금 걱정은 없었지만 동생은 이제 막 수험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그 상황들이 마냥 심란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날 비가 참 억수같이 왔었는데요. 동생의 손을 붙잡고 커다란 진가방을 들고 찜질방으로 향하면서 괜찮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괜찮다고 거의 주문을 외우다시피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살 곳 좀 알아보자. 그래도 큰아버지가 꽤 넉넉하게 챙겨주셨어. 이 정도 돈이면 학교 근처에 괜찮은 집 구할 수 있겠다. 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과외하고 아르바이트 하면 생활비는 걱정 없으니까. 저도 평생 부모님의 품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요. 누군가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동생이랑 찜질방에 나란히 누워있으니까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서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그 와중에 또 잠이 오는데 옆에서 동생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동생이 그랬어요. 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절대 버리면 안 돼? 알겠지? 엄마랑 아빠는 둘 다 나 버렸어도 언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저도 어렸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동생이 한참 어린애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기만 하더라고요. 눈물을 삼키면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볼 정도로 짧은 사이에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도 버림을 받았구나 하고요. 언니가 널 왜 버리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는 평생 네 곁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서 동생을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지킬 거라 굳게 다짐을 했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다들 신나게 캠퍼스 라이프라는 것을 즐기고 있을 동안 전 누군가 뒤에서 칼을 들고 협박을 하며 쫓아오는 것 마냥 바쁘게 살았어요. 동생한테도 마냥 미안하기만 했고요. 걱정 없이 한창 공부만 해도 모자랄 시기에 집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으니 뭐가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올까 싶고, 1살 차이이긴 하지만 항상 저보다 세상 물정 모르고 늘 해맑기만 했던 동생을 보면서 부모님도 늘 걱정이 많으셨었거든요. 막내 티를 벗지 못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동생을 위해서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한 번도 학과 동기들과 어울려서 놀아본 적이 없었네요. 당시에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다녔었거든요. 끝나고 뭐 언론 스터디를 하자, 같이 공부를 하자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과외를 하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그 당시에 저희 학과에 이미 저희 집에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모가 방송작가라서 이번 방학 때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친구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혹시 관심 있어? 너 돈 많이 벌어야 한다면서. 학과 동기 한 명이 방학 때 방송국에서 같이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에 빚이 많지 않냐, 방송국에서 아르바이트라면 일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돈은 많이 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나 돈 많이 벌어야 하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친구가 막 웃어요. 학교 끝나면 쌩하니 나가서 뭐 과외며 편의점이며 일 안 하는 곳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모르겠냐고요.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소개를 받아 방송국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가 보게 됐어요. 대학생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방송작가인 친구 이모를 도와서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보조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또 귀인을 만나게 됐죠. 어머, 너 진짜 예쁘게 생겼다. 목소리도 조금만 가다듬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학생 혹시 아나운서 같은 거 해볼 생각 없어? 쓸데없는 학원 같은 거 다니지 말고 내가 잘 가르쳐줄 사람 연결해 줄 테니까 나중에 생각 있으면 연락해요. 단순히 일을 도와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명함까지 쥐어주면서 아나운서를 해볼 생각이 없냐. 그렇게 처음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제안받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과 함께 예쁘장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했었지만 아나운서를 직업은 정말 생각도 못 해봤었거든요. 학과 역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성적을 맞춰 들어왔던 곳이었고요.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들긴 했지만
그땐 그저, 나에게도 뭐 어쩌다가 이런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는구나. 깊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일련의 에피소드가 되어 지나갔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학까지 쪼개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둔 덕분에 다행히 동생의 대학 1년치 등록금은 잘 마련이 됐고, 동생도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저희 대학 후배로 들어오게 됐어요. 확실히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등교도 같이 하고 집 걱정도 없고 마음의 짐을 하나 덜어낸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부모도 아닌데 정말 한시름 덜었다 싶더라고요. 저한테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었던 그때가 본격적인 걱정의 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생이 대학만 들어오고 나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생과 깊었던 우애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도 마냥 안쓰럽게 느껴지기만 했던 동생이 본격적으로 떠올리기만 해도 머리 아픈 존재가 되기 시작했던 것도 딱 그때였으니까요. 처음엔 용돈이 문제였어요. 이제 막 입학을 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도 크게 없이 제가 주는 용돈을 받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기 바빠 보이는 동생에게 그런 이유로 한 번도 크게 화를 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할 일은 열심히 하면서 그러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동생의 성적표를 보고 나서 참았던 화가 터지고 말았어요. 대체 한 학기 내내 뭘 한 건가 싶더라고요. 너 언니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보이니? 나도 힘들어. 너 이렇게 친구들이랑 한결같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니라고 언니가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등록금 대고 네 용돈 주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 네가 언제까지 어린애인 것 같아.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적어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을 줄 알았지. 아니, 적어도 그랬어야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아니면 자기 마음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언니라고 마냥 짜증만 났을까요? 여튼 그렇게 동생에게 버럭 화를 낸 이후로 한동안 집에서 동생과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냉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꼬박꼬박 용돈을 올려놓고 나갔는데도 자존심 때문인지 손도 안 대더라고요. 며칠 후에 동생이 쭈뼛쭈뼛 들어와서 그래요. 자기도 이제 아르바이트 구했으니까 용돈 안 줘도 된다고요. 드디어 동생이 정신을 차렸나 싶었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같이 하는 거라면서 수업 끝나고 친구랑 같이 알바하느라고 조금 늦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냥 가게에서 서빙하고 그러는 일인데 야간 알바라 시급을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동생이 고생하는 건 싫어서 이왕이면 과외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니까 자기 성적으로 어떻게 과외를 할 수 있냐입니다.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는 동생과 화해를 하고 넘어갔죠. 저도 동생과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저녁에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종종 동생이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 있었지만 다음날 물어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느라 그랬다. 친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뭐가 중요하냐. 동생이 정신을 차린 게 중요하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었죠. 언니가 돼서 차라리 그때 제가 좀 더 빨리 눈치를 챘었으면 일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를 요즘 자주 합니다. 동생이 하는 일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것은 그 이후였어요. 제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날 정말 우연히 원래 새벽에 일을 해야 하는 알바생이 저와 급하게 시간을 바꿔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제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새벽이라 확실히 손님은 많지 않지만 취객들을 많이 상대해야 해서 이 시간대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팔짱을 낀 두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치마에 진한 술 냄새,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 일을 오래 하면 알게 모르게 편견이 생기거든요. 이 시간에 이런 차림새로 오는 건 대부분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이었고요.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충격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자의 팔을 확 잡아 끌어서 뺨을 올려 붙였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남자에게 매달려 있던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동생이었거든요. 남자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난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취해서 인사불성인 애를 데리고 뭐 하시는 거냐. 지금 당장 안 놓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실랑이를 하니까 남자가 먼저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더라고요. 눈이 풀려서 언니 하고 저를 겨우 알아보는 동생을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전 충격에 학교도 가지 못한 채로 동생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동안 동생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싶더라고요. 동생의 방을 채우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이다, 짝퉁이다 했던 명품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커진 씀씀이로 샀던 것들이라는 게 이제야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신 차린 거 알아. 너 언니한테 맞아 죽고 싶은 거 아니면 당장 일어나. 얼른! 다음날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지 않는 동생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면서 민기적거리며 일어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울컥 올라왔어요. 전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되시고 집이랄 것도 없이 쫓겨나온 그 순간부터 오로지 동생 하나만을 보고 힘든 순간만을 다 버텨왔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실망시킬 수 있나 하고요. 술 냄새가 펄펄 나는 동생의 어깨를 붙들고 마구 울었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냐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생각을 하냐고요. 월급도 많이 챙겨준다 그러고 나 정말 언니가 걱정하는 그런 나쁜 일 안 했어. 진짜야. 믿어줘. 그래도 언니가 싫다고 하면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언니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언니. 한 번만 용서해줘. 여동생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소개를 시켜줬답니다. 언니랑 잘 살아볼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이었고 자기 나름대로 뭐 2차를 나가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어제는 하필이면 술에 딱 취해서 큰일이 날 뻔한 걸 언니랑 마주쳐서 살았다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죠. 뭐 마음이 그렇게 쉽게 누그러지게 하겠어요. 솔직히 화는 치밀어 오르는데 그렇다고 동생을 밖으로 내쫓을 수도 없고 또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등록금이니 용돈이니 벌어보겠다고 나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철없는 동생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끌어안고 울면서 다시는 그런 곳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동생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제 새벽 동생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것보다 정말 동생마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놀랐던 게 먼저였으니까요. 크게 한번 사고치고 나니까 동생도 한동안은 잠잠하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연결해준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요. 저도 예전처럼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제대로 된 곳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들만큼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예전에 방학 때 우연히 명함을 받았던 게 인연이 닿아서 방송국에 드나들면서 아나운서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모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발성 트레이닝부터 영어 공부도 꾸준히 했었고 처음으로 정장을 사서 프로필 사진을 찍고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엔 그동안 제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동생이 얌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고요. 저희 둘 다 졸업을 하고 동생은 크지 않지만 사무직을 보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다며 합격 소식을 알렸어요. 시험 준비가 길어지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언니가 그동안 내 대학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잖아. 언니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해.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번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제가 중간에 1년 휴학을 하고 졸업을 했으니 자연스럽게 저랑 동생이 같은 시기에 졸업을 하게 됐고, 취업 후 동생은 바로 일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 동안 이번엔 동생이 제 뒷바라지를 하게 됐네요. 동생의 도움 덕분이었을까요? 전 1년 만에 지방 방송사의 아나운서로 합격을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동생에게 합격 소식을 알리고 뛸 듯이 기뻐하던 동생을 보면서 먹구름이 가득 껴있던 우리 자매의 앞날에도 드디어 한 줄기 볕이 드는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간 아나운서 생활을 하던 중 저는 소개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솔직히 조건만 놓고 봤을 땐 저에겐 과분하다고도 할 수 있는 혼처였죠. 돈도 명예도 이미 가질 만큼 다 가진 시댁과 남편은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를 선한 마음가짐만 있으면 앞으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흔쾌히 맞아줬고, 결혼과 동시에 아이라는 기쁜 소식이 찾아오면서 남편과의 긴 상의 끝에 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직장 동료들은 결국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진 이유가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기 위함이 아니었냐며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이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마음속 짐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고 싶을 뿐이었죠. 단촐한 식구 때문에 하객 알바까지 동원해서 결혼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았고, 적어도 제가 가정에서 빨리 자리를 잡아 동생의 결혼식에는 신부 측 가족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도 맨날 조카만 예뻐하지 말고 이제 슬슬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언니가 형부 통해서 좋은 사람 알아봐 준다니까. 그래요, 처제. 안 그래도 지난번에 결혼식 왔던 후배놈들 중에서 처제 소개시켜달라는 애들이 줄을 섰다니까. 요즘 출근을 하면 제가 검찰청을 다니는 건지 결혼정보회사를 다니는 건지 아주 분간이 안 가요. 안 그래도 두 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언니 말처럼 나도 이제 슬슬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두 분 언제 시간 괜찮아요? 그 시간 괜찮을 때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시킬게요. 이러다가 결혼할 사람 빤히 놔두고 선보러 가게 생겨가지고 더 미룰 수가 있어야죠.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여동생이 오랜 시간 만나오던 사람이 있다면서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시키겠다 먼저 말을 꺼내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티를 안 냈던 동생이기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반가운 소식이었죠. 언제든 시간을 낼 테니 최대한 빨리 인사 와라.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 오랜 시간 옆에서 여동생을 챙겨준 사람이니 따질 것도 없이 좋은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제 동생의 시간을 오랫동안 좀먹은 장본인을 바로 그때야 만나게 됐죠.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창호라고 합니다. 소소하게 유통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동생과 나이가 11살이나 나는 것도 모자라서 건들건들한 말투와 인상, 명함을 받아보니 유통업이라는 것도 주류 도매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와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부의 얘기에 고분고분 따르는 여동생의 태도까지 저희의 시큰둥한 태도가 영 마음에 걸렸는지 자리가 파하자마자 동생은 보기엔 저래 봬도 성격도 따뜻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다. 변명처럼 제부를 감싸더라고요. 괜히 더 안 좋은 소리만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자며 동생을 우선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동생이 상처받지 않게 애들러 잘 거절할까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결론은 생각보다 너무 쉽고 어이없게 나버리고 말았어요. 일을 마치고 퇴근한 남편이 놀라지 말라며 식탁으로 저를 불러 앉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꺼내든 사진에서 본 제부와 동생의 얼굴을 본 순간 전 정말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함의 상호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낯이 익어서 좀 알아보니까 내가 맡았던 사건에도 몇 번 연루된 적이 있었던 곳이더라고. 왜 당신도 알겠지만 젊은 아가씨들 일하는 술집 말이야. 거기 사장인가 봐. 혹시 알고 있었어? 처제가
거기서 최근까지 꽤 오래 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옛날에 잠깐 철없던 시절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도 몽땅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다시 또 그쪽에 발을 들인 걸로도 모자라서 여태 저를 속이고 술집 사장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뻔뻔하게 언니와 형부에게 허락을 맡겠답시고 그 손을 잡고 들어온 동생의 행동이 참을 수 없이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릴 새도 없이 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쫓아갔어요. 이 시간에 여기 어쩐 일이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되묻는 동생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태어나서 동생에게 손을 올려본 게 이번이 딱 2번째였죠.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는 동생에게 사진을 집어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너 언니랑 형부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뭘 포기하고 살았는지 네가 알기나 해? 대체 네가 뭐가 아쉽고 모자라서 그딴 데서 계속 바닥을 기면서 살고 있냔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그딴 놈이랑 살림을 차리겠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응? 언니가 진짜 오해한 거야.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 거기서 했던 일 언니랑 형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일도 아니었어. 진짜 전부 오해야. 언니가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봤던 것도 아니잖아. 언니가 형부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언니가 반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랑 끝까지 결혼할 거니까 끝까지 반대할 거면 언니도 내 얼굴 다신 안 보고 살 생각해. 알겠어? 기가 찰 노릇이죠. 애지중지 키워놨던 동생이 고작 남자에 미쳐가지고 결혼 반대할 거면 앞으로 자기 얼굴 안 보고 살 생각하라는 그딴 소리를 감히 제 앞에서 하다니요. 처제 지금 너무 흥분했다. 둘 다 진정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저를 말리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 똑똑히 듣지 않았냐고. 난 이렇게 개념 없고 뻔뻔한 인간 내 동생으로 둔 적이 없다고요. 네 인생이 얼마나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지는 다시는 신경도 안 쓸 테니까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말아라. 앞으로 내 인생에 더는 상관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동생도 꽤나 놀란 눈치였지만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해서 동생이 마음을 돌리길 바라는 저의 마지막 바락에도 동생은 끝까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제 심장의 반쪽이라 여겨왔던 동생과 절연을 하게 됐어요. 심장의 절반을 도려내는 느낌. 그것보다 더 이 심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동생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등을 돌려놓고 제 애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연락이 오겠지. 다음 주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겠지. 다음 달이면 또 그 다음 달이면 그렇게 애타게 동생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거짓말처럼 동생의 소식은 뚝 끊겼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도 바뀌었고 혹시나 해서 동생이 살던 곳으로 찾아가 봤지만 결혼을 하면서 이사라도 간 건지 동생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매몰차게 구는 게 아니었는데 뒤늦은 후회를 해봤지만 어쩌겠어요. 제 손으로 놓아버린 인연이었던 것을요. 그렇게 몇 년간 길을 걷다가 동생과 비슷한 뒷모습이라도 보이면 혹시 동생인가 싶어 달려가 모르는 사람을 다급하게 붙잡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면서 동생과 만나고 있었던 사람을 반대로 알아보면 동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며 그때부터 그 사람과 연루되어 있던 일들을 찾아주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정말로 우연한 기회로 동생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됐어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제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어찌됐든 동생과 결혼한 남자가 가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되고 동생도 그쪽에서 가서 살고 있겠거니 연락이 전혀 없는 동생을 저도 가슴속에만 묻어두고 육아 때문에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이 등원을 시켜두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어지간한 번호는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요즘엔 워낙 그렇잖아요. 광고 전화도 핸드폰 번호로 많이 오니까. 또 광고 전화겠거니 하고 금방 끊어버릴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아니나 다를까 여보세요 하니 통화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상대방 쪽에서 대답이 금방 안 나오더라고요. 뭐야 하고 몇 번 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수화기에 대고 말을 했죠. 그러자 대답 대신 수화기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리진 않았지만 분명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덜컹하고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몇 년이 흘렀는데도 딱 알아차릴 수 있겠는 거예요. 번호도 다르고 상대방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 이건 내 동생이다. 내 동생이 지금 위험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이게 딱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니까요. 너 원진이니? 원진이야? 대답해봐. 원진이 너 지금 무슨 일인 거야?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동생은 안심이 됐는지 더 크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전 침착하게 통화 녹음을 켜고 동생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어디에 있냐,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제가 하는 얘기에 제대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동생은 겨우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살려달라고요. 언니,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언니. 눈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누가 들을까봐 무서워서 소근소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겨우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아닌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게 저였다는 게 그게 너무 안쓰럽고 짠하더라고요. 오래 통화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동생에게 알겠으니 문자로 집 주소만이라도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와달라는 말과 함께 문자로 아파트 주소가 하나 날아왔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줄 알았더니 아파트는 저희 집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몰랐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핸드폰 번호를 적어둔 남편은 정말 혼자 가도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우선 제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위험한 상황이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남편을 부르겠다 얘기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이 등원을 남편에게 맡기고 뭐 끼니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을 것 같은 동생을 위해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들고 오후에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설레는 마음보다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를 찾았을지 걱정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이 준 주소에 도착해 보니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허름한 곳이었죠. 혹시나 싶어서 전화는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두드리니까 한참 후에 문 안쪽에서 누구세요 하는 조심스럽고 지친 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차오르는 것을 겨우 참고 언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동생의 얼굴을 드디어 마주하게 됐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의 얼굴, 몇 년 사이에 동생은 참 많이도 달라져 있었죠.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체 제가 동생의 인생에 없는 사이에 어떤 모진 풍파를 겪었는지는 몰라도 얼굴에 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뽀얗고 해맑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군데군데 패인 주름은 물론이고 까맣게 타들어간 얼굴, 문을 활짝 열어젖히니까 한쪽 얼굴을 가린 동생이 애써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몸을 비켜주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생의 팔을 확 잡아내렸습니다. 손으로 가린 얼굴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보자마자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현관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요. 동생도 제 앞에 주저앉아서 저를 끌어안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너무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언니한테 그렇게 하고 나가서 잘 살았어야 됐는데 너무 미안해, 언니. 언니, 나 좀 제발 살려줘. 들어가서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대체 이 집 구석은 얼마나 방치되어 있었던 건지 여기저기 깨지고 망가진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동생이 슥슥 밀어 제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간의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대학생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안 좋은 길에 빠졌던 동생은 한번 그 길에 발을 들인 이후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씀씀이가 커져서 돈을 벌기는커녕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게 된 것은 물론이고 제부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착취 수준으로 일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도 손찌검은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쪽에서 일을 하던 게 문제가 생겨서 올 초에 무리해서 가게를 옮기게 됐거든. 돈은 안 벌리고 빚은 감당이 안 되고 그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나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던 게 과해져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정말 술만 안 마시면 멀쩡하기도 하고 이거 눈에 멍든 것도 실수로 어깨를 밀쳤는데 내가 넘어져가지고 언니 나 정말 무서워. 이러다가 나 영영 평범하게 못 살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언니처럼 결혼하고 평범하게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 정말 그렇게 못 살게 될까봐 너무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언니. 나 언니 말 안 듣고 결혼해서 벌 받나 봐. 끝까지 제부를 감싸려다가 결국 다 포기한 얼굴로 주저앉아 엉망진창이 된 집 한복판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동생의 모습을 견딜 수가 있는 언니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동생과 연 끊고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혈육 간의 연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나 이렇게 너한테 얘기 다 들은 이상 이렇게 너 못 내버려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겠어? 그러면 제부부터 끊어내야 돼. 너 할 수 있겠어? 그것만 약속하면 언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평범하게 똑바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거 하나만 약속해. 그 사람이랑 인연 끊어내겠다고. 너 그거 하나만 약속하면 돼. 주저앉아 있는 동생의 어깨를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한이 서린 제 얘기에 동생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언니 얘기를 듣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전 알겠다고 제부에게는 절대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제가 집에서 보고 들은 모든 상황을 가감없이 모두 얘기하면서 제 동생을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 얘기에 남편은 사실 지난번부터 제 동생이 걱정되어 제부의 가게와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며 털어놓은 것들이 좀 있다면서 내일 당장 그쪽으로 가보자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이럴 때 저희 가족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있다는 게 그렇게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전 남편과 동생과 함께 제부의 술집으로 향했어요. 동생은 그동안 제부에게 당해온 게 있어서인지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눈치였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독한 굴레를 끊어낼 수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건들거리며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던 제부가 가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와 남편이 들이닥치자마자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여긴 어떻게 오셨냐 경계 가득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뒤에 숨어있던 동생을 보자마자 쥐잡듯이 잡는 게 평소에도 저희 동생을 이렇게 대했겠구나 싶어 울컥 화가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아주 식구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냐? 언니의 형부야 아주 주렁주렁 많이도 데리고 왔다, 어? 워낙 경우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오랜만이라지만 처형을 봤으면 예의를 갖춰서 인사부터 하는 게 도리 아니겠어?
하긴 오늘은 인사를 안 하는 게 낫지 싶네. 몇 년째 인연 끊고 사는 주제, 처형은 무슨 처형? 뭐 술값이라도 팔아주러 오셨어요, 처형? 처형은 몰라도 옆에 형님은 술값 꽤나 있어 보이시는데. 그때 검사라고 했나? 이야, 명함 한 장 주고 가요, 오신 김에. 우리 예쁜 아가씨들 많거든. 야, 뭐해? 가서 인사 똑바로 해도. 검사 무서운 줄 모르고 개기는 거 보니까 확실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긴 나왔네. 너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처제 폭행죄로 쳐넣을 수도 있는데 말이 많이 짧다. 남편이 말을 꺼내자 그제서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걸 알았는지 제부는 움찔하며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뭘 구경하고 서 있냐며 빨리 니네 할 일이나 하라고 위협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에게 검사면 다냐, 남의 업장이 뭐 영장도 없이 이렇게 막 쳐들어와도 되는 거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그런 협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돼.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영장 하나 없이 그냥 들어와도 된다고. 그게 검사가 가진 권력이거든? 너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폭행죄가 아니더라도 잡아 넣어야 할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내가 너 같은 인간 쓰레기들을 딱 싫어해서 내 손 안 더럽히고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게 평소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놓거든? 까치산역 업장 문 닫으면서 네가 감당해야 할 빚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직도 네가 나를 그렇게 내려다봐야 할 처지인 것 같아 지금? 남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한테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잘난 척을 하더니 고작 남편의 말 몇 마디로 저렇게 사람이 작아질 수 있다니 우습기도 하고 그동안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동생이 당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이 받는 거 있죠? 저희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차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제부의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확 밀치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사과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사과는 내가 아니라 이쪽에다 해야지. 네가 무식하고 못 배워먹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똑똑히 알려줄게. 사과는 잘못한 사람한테 하는 게 사과야. 알겠어? 처제가 받아주든 말든 이쪽에다가 대고 싹싹 빌란 말이야. 제부는 그제서야 저희 동생을 붙잡고 저희 남편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네가 말려보라고 빌더군요.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 말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좋다, 사과 받아주겠다. 저는 그런 동생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사과를 뭐하러 받아주냐고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하니까 동생이 그래요. 사과 받아줄 테니까 자기랑 제발 이혼해달라고요. 오늘 봤지? 내가 그동안 못 끌어안고 살아서 그렇지. 나 다른 건 몰라도 가족백은 되게 든든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오늘부터 이혼할 때 가족백 좀 잘 써먹어 보려고. 소송으로 백날 첫날 붙어봤자 네가 이길 일 절대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제발 조용히 이혼 좀 해주라. 그리고 다음에 결혼할 땐 너도 꼭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인생 말아먹길 진심으로 바랄게. 알겠니? 넌 진짜 내 인생의 오점이었어.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최악이었다고.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이혼 서류 써서 퀵으로 보내. 오늘 이후로 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저랑 남편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던 덕에 동생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겠죠. 한 번도 그렇게 남편한테 맞서서 자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니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어딘가 뿌듯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덧붙여서 이게 본인의 위자료라면서 제부의 뺨을 시원하게 한 대 올려붙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저희 셋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동생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동안 당분간 저희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지내게 됐죠. 저한테도 형부한테도 미안하다면서 몇 번이나 사과를 하든지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동생을 계속 달래고 보듬어주는 중입니다. 그렇게 제부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동생 앞으로 퀵이 배달됐어요. 서류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와 돈 뭉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위자료도 참 무식하게 준다고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혼 서류를 받아든 동생이 펑펑 울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일이었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어렵고 용기가 안 났던 것 같다면서요. 그래도 언니랑 형부 덕분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이제는 자기도 정신 차리고 정말로 똑바로 살아볼 거라고 저희 앞에서 맹세 아닌 맹세를 했습니다. 참 잘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여전히 동생은 답답한 구석도 있고 또 어떤 사고를 칠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요. 원래 자매 사이라는 게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애틋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동생과 깊은 우애 다져가면서 함께 늙어가고 부모 없는 서러움 의지하면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인 강원도에서 남편과 어린 딸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위암 치료로 고생하던 중 친정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올 때는 마음 무겁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구나 싶어요. 물론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했죠. 울분을 터뜨리는 친정아버지 앞이라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내심 영영 아이를 못 보고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를 따라 남편과 아이가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을 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기뻤어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은 친정의 도움으로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죠. 남편은 정말이지 제가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누군가는 남의 편을 남편이라고 한다지만 연애할 때도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댁이라고 하며 몸서리를 치는 친정 아버지도 남편만큼은 아들보다 더 아들같이 여기실 정도예요. 시댁과는 현재 완전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랍니다. 물론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륜을 끊어놓을 수 있느냐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남편과 전 부서가 달라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당시 전 일 욕심이 워낙 많았던 때라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정말 많이 다퉜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남편은 못한다고 딱 선을 그었었거든요.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얼마나 얄미운지. 재밌는 것은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투다가 정이 들어버려서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첫 인사 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인사가 하기 전 저를 붙들고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신과 쌍둥이 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께서 객사하셨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시어머니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알려줬죠.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필터 없이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시는 타입이라고 하더군요. 전 솔직히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남편이 괜히 겁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말을 모질게 하신다고 해도 첫 인사하는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에게 막말을 하실 리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예상을 가볍게 넘어섰죠. 첫 인사드리는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인사를 드리는데 뭔가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누이는 구면이라 오랜만이란 인사와 함께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그때까지 시어머니께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답니다. 괜히 눈치가 보였죠. 처음 만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인사조차 받지 않으시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전 힐끔힐끔 시어머니를 바라보다 눈이 딱 마주쳤죠.
화들짝 놀란 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상품 가치를 살피는 사람처럼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혀를 차시더라고요. 저렇게 삐쩍 말라서는 애는 낳겠어.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제 인사에 돌아온 답변에 전 너무 충격을 받아 입만 떡 벌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죠. 제가 좀 마른 편이긴 했거든요. 체질적으로 좀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은 안 찌더라고요. 저에겐 콤플렉스인데 그게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얘기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시어머니께 이를 악물고는 으르렁거리듯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사람 앞에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을 했어. 무슨 보리자루도 아니고 비실비실 거리는 게 살림은 하겠니? 너 내조는 제대로 하겠어? 아니, 저 녀석이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내조는 무슨 내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첫인사 자리에 이게 무슨 무례예요? 신우이까지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이자 시어머니께서는 더 펄쩍펄쩍 뛰며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자식놈들이 쌍으로 덤벼든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아수라장이 이런 거다 싶을 정도였어요. 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죠.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밖에 있던 종업원들이 무슨 난리라도 난 거 아닌가 싶어서 매니저까지 대동해서 확인하러 왔더라고요. 그렇게 매니저가 다녀가자 조금은 진정이 되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냉수를 벌컥 들이키셨습니다. 내가 거짓말은 못한다.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듣기 좋은 꽃노래? 그런 거 다 무슨 소용이야.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뭘 그만해.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 싶거든. 살부터 찌워. 제사며 차례며 김장까지 그냥 할 일이 태산인데 그런 꼴로 뭘 하겠냐고.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차례니 제사니 분명 남편에게 절에 모셔두었기 때문에 일체 집에서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생기니까 없앴던 차례며 제사를 다시 지내기 시작했다는 친구네 시댁 얘기였죠. 남편과 시누이도 처음 들었던 모양이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근처 절에 모셔두고 지낸다고 하던데 집에서 차례와 제사 안 지낸 지 꽤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건 며느리 없을 때고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다시 지내야지. 새 사람 들어왔으니 인사도 할 겸.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바쁜 걸 핑계로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얼마나 죄송스러웠는데. 이제 할 사람이 생겼잖니. 시어머니의 뻔뻔하다 할 정도의 답변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설사 진짜 그럴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며느리한테 대놓고 저렇게 말하는 일이 어디 흔한가 싶었죠. 저희 집도 절에 맡기신 지 오래고 어머님께서도 20년 이상 절에 모셨으면 그대로 절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상에 올리는 음식은 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의욕만 앞서는 것이 오히려 조상님께 신뢰가 될 것 같아서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하긴 엄마 없이 자랐으니 네가 뭘 알겠냐. 걱정 마로. 내가 치매 걸린 노인네도 아니고 아직 다 기억하고 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이 여기서 왜 나오는데? 내가 없는 말 했어. 안 싸돈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래서 홀아버지 아래서 자랐다고 했잖아. 그럼 뭘 배웠겠어? 어머님, 엄마 없이 자라서 뭘 알겠냐고 하셨던 말씀 사과해 주세요. 저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어머님께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첫 인사 자리잖아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전 대뜸 시어머니께 따지듯이 말했죠. 삽시간에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신우이 역시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얼굴을 잔뜩 굳히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한 소리를 하더군요. 방금 하시면 안 될 말 하셨어요. 크게 실수하셨다고요. 사과? 아니, 지금 사과라고 했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 말아야. 아니, 네 입으로 그랬잖아. 제사 차릴 줄 모른다고. 그게 다 엄마가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내가 뭘 심했다는 거냐? 진짜 어머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당장 사과해 주세요.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끄럽게 왜 이렇게 말씀을 아무렇게나 하세요.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저게 어디 어른을 보는 눈이냐며 더 펄쩍 뛰었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딱 자르고는 이만 일어나겠다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 역시 한순간도 이곳에 더 있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이 이끄는 대로 자리에서 벗어났고요.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지만 저도 남편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결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시어머니를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전 그날 저녁 헤어지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매달렸고요. 신우이까지 찾아와서는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딱 그때 돌아섰어야 됐는데 바보같이 사랑이 뭐라고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나 없이는 못 산다는 남편 말에 결국 마음을 돌리고 말았네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 분명했죠. 주변에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절대 시어머니란 사람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무슨 옥이었는지 기어코 반대를 뒤로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저희 신혼생활은 걱정했던 것에 비해 행복하고 편안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초반에는 긴장이 많이 됐지만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가 생각만큼 자주 만나 뵐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긴장을 좀 풀었죠. 그런데 꼭 사고는 이런 순간 생기잖아요.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서는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신 거예요. 그날 외부 미팅을 마치고 일찍 퇴근한 날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자주 먹던 꽃게탕 생각이 나서 재료를 사들고 귀가를 했죠. 저녁 메뉴를 듣고 난 남편 역시 일찍 귀가하겠다는 연락이 왔고요. 한창 저녁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올 사람이라고는 남편뿐인데 무슨 벨소린가 싶어 확인을 하니까 세상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현관에서 신발 벗는 시어머니께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게 됐죠. 내가 못 올 곳에 오기라도 했어? 아, 뭘 그렇게 놀란 눈으로 봐? 내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아니면 뭐 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 일이라도 하고 있어? 왜? 남자라도 숨겨놨냐? 아니, 어머니,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이고,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니? 제 언성이 높아지자 시어머니께서는 별 희한한 경우를 다 보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셨죠. 그리고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어깨를 치고 지나가시더니 소파로 가서 털썩 기대 앉으셨습니다. 전 점점 얼굴로 열이 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꾹 눌러 참고는 남편에게는 말씀하셨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대답을 깔끔하게 무시하시고는 시원한 냉수라도 내오라고 하셨죠. 전 주방에서 시어머니 몰래 남편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금방 확인을 한 건지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셨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당신 모르고 있었어? 알았으면 얘기했지. 어머니 언제 오셨는데? 방금? 뭐라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시원한 물 가져오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이야. 아유, 행동이 이렇게 굼떠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빨리빨리 안 움직여. 남편의 물음에 답하는 와중에 시어머니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남편에게도 들렸는지 남편이 지금 바로 퇴근하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전 시어머니께 시원한 물을 가져다 드리며 남편이 곧 돌아오기로 했다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물을 드시면서 집안을 훑어보셨죠. 저희 결혼 직후에 오시고는 처음이라 그러는지 꼼꼼하게 둘러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집요하게 시선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미간에 잔뜩 주름이 잡힌 상태로 말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저녁 준비도 안 하고 뭐 하냐고 하셨어요. 전 허둥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싶기도 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1분이 몇 시간이나 되는 것처럼 긴장이 되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편이 언제 오나 시계만 보게 되고요. 얼마 후 현관문 소리가 나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 역시 오자마자 시어머니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 새끼 얼굴 보러 오는데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다니? 며느리라는 것도 시어머니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하더니만 아들 새끼도 똑같은 소리를 하네. 연락도 없이 오시니까 그렇죠. 매년 이맘때면 가게 일로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셨잖아요. 가게 수리 좀 하면서 이참에 내부랑 집도 새로 인테리어를 다 할까 싶어서 알아보니까 3주 걸린다고 하기에 왔지. 내가 아들 집 두고 호텔에서 지낼 필요 없잖아. 안 그래? 그럼 3주 동안 여기 계시겠다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빛내시며 뭐가 불만이냐고 저를 노려보셨죠. 그 표정에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잘 걸렸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시어머니가 3주 정도 있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 티 팍팍 낼 일이냐며 꼬투리를 잡으셨죠. 전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억울하다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구박한다고 억지 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은 곤란한 얼굴을 하며 한숨을 길게 내셨죠.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아시면서 왜 없는 소리를 하세요? 저희가 방도 둘 뿐이라서 어머니께서 3주 동안 여기 계시면 불편하실까봐 그래요. 아니, 너도 들었잖아.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세상에, 어쩜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하더니만 진짜 우리 집이 그러네. 아이고, 내가 며느리 보기 무서워서 어디 여기 있겠니? 됐다. 내가 나가마.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신다고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든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오셔서 3주 동안 계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놀라서 그렇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눈치 주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있어? 나가서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전 막무가내로 행동하시는 시어머니를 겨우 진정시키고는 급하게 안방으로 자리를 내어드렸죠. 당시 신혼집은 방이 2개였는데 하나는 부부 침실로 그리고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신 시어머니께 드레스룸을 내어드릴 수는 없으니 결국엔 안방을 쓰게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오늘은 시어머니와 함께 안방을 쓰라고 말하고 전 드레스룸에서 자겠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었지만 드레스룸은 한 명도 겨우 누울 장소만 남았고 키가 큰 남편이 들어가 잘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룻밤을 보낸 전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온 주방과 집을 휘젓고 다니면서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는 남편에게 누룽지를 끓여준다는 것을 시작으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지적을 하셨죠. 냉장고는 왜 이렇게 텅텅 비었느냐,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데 옷은 왜 다려주질 않느냐, 남편 출근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 진짜 사람 미치게 하실 작정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는 없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전 이 잔소리를 3주 동안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자기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동안 제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제게 손가락질까지 하셨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한 소리 하려는데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잔뜩 미안한 얼굴로 빨리 출근하라고 제게 눈짓을 하더군요. 속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런 제 등 뒤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했다는 여자가 저게 지금 무슨 복장이야? 치마는 왜 저렇게 짧고? 왜? 남자는 우리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어? 밖에 나가서 남자들 휘두르고 다니려고? 그래서 그렇게 화장도 그렇게 하고 다니냐? 시어머니의 말에 전 신발을 신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질린 남편의 얼굴이 보였지만 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침에 그 대단한 잔소리는 남편을 위한다는 명목이라도 있었지. 방금은 철저하게 절 무시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전 잔뜩 굳은 표정으로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네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할 거냐는 듯이 고개를 쳐들고는 제게 방금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내 말이 틀렸어. 그런 목적이 아니면 출근하는데 치마는 왜 입고 나가는데? 다리 훤하게 다 드러내놓고.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제가 다른 말씀은 그이 생각하셔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은 아니죠. 어떻게 어머니께서는 자기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뭘?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뭘 소리까지 높여. 그리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든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라니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요.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정장 입고 나가는 사람한테 어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제가 시어머니께 따지듯이 말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사람들 다 들어보라고 하시며 큰 소리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는다고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죠. 남편은 제게 자신이 해결할 테니 어서 나가보라고 하면서 현관으로 절 밀어냈습니다. 닫히는 현관문 사이로 화가 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처럼 하실 건데요. 이러실 거면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들, 저게 널 어떻게 꼬였으면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의 행동에 더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잔뜩 억울하다는 소리로 하소연하셨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현관문을 노려보고 서 있었죠.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출근을 하라는 말인가 싶어서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출근을 하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지도 않던 실수도 연거푸 저질렀고요. 점심시간에도 전 입맛이 없어서 회사 근처 공원에 앉아서 쓴 커피만 마시고 있었답니다. 때마침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올라오셨다면서요? 아침에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좀 늦게 들어와요. 내가 그 사이에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실 테니까. 형님 댁으로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혼자 사는데 안 될 게 뭐야. 거기 손님 맞을 방이 어디 있다고 거길 가시는지 그냥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우이는 고맙다는 제 말에 고마울 일이 뭐가 있느냐며 오히려 아침에 있었던 일 들었다고 하면서 대신 사과를 하겠다고 하셨죠. 그 말에 울컥한 전 왜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게 하소연을 했어요. 신우이는 무언가 알고 있는지 그냥 놓친 내 화풀이라 생각해달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셨고요. 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신우이가 벌써 다녀갔는지 남편만 있더군요.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약속이 지켜질 일이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전 당시 남편의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것을 대놓고 불편해했고요. 그때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주 듣다 보니까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제 기억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결혼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평소와 다르게 속이 불편하고 자꾸 몸이 나른한 것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월경을 건너뛴 것도 의심스럽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기뻐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아이는 셋까지 낳자고 할 정도로 저도 남편도 아이를 좋아해서 내심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뛸 듯이 기뻐하는 목소리에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전 주체할 수 없는 행복함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랫배를 쓰다듬어 보며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기형아 검사를 통해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는데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기형아라니 제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평소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제가 쓰는 물건들까지 제가 실수한 일이 뭘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병원에서 결과를 듣고 집으로 온 저희 부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소파에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기만 했죠. 그렇게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저희 부부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이미 아이가 사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됐죠. 저희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아이는 이미 제 곁을 떠났더라고요. 전 살짝 불러온 배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역시 눈물을 훔치며 그런 저를 안아줬고요. 그 뒤로 사실 기억이 없어요. 남편의 말로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땐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미 아이는 가버렸다는 것을. 눈을 뜨고 병원 천장을 바라보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가만히 눈을 감고 이를 악물며 새어나오려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처음부터 뭐라 그랬니? 저렇게 말라서 애는 낳겠냐고 했지? 어미가 얼마나 모자라면 애를 그렇게 보내. 뭐? 기영아? 그게 다 어미라는 작자가 행동을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뭘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모르긴 뭘 몰라. 딱 보면 알지. 여자가 몸을 제대로 아낄 줄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이고, 아까운 내 손자. 아이고, 그러게 결혼 전에 이곳저곳 검사라도 할 걸. 어머니! 제 귀에 박히는 시어머니의 악담은 안 그래도 모든 것이 제 탓만 같았던 제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심장을 뜯어내는 기분이 들게 만들었어요. 전 감은 눈에 힘을 주고는 이를 악물었죠. 남편의 분노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 듣고 과수원집 딸내미랑 결혼했으면 좋았잖아. 그 집 딸내미 너보다 일주일 늦게 결혼해서는 며칠 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쌍둥이 나왔다더라. 엄마 말 듣고 결혼했으면 나도 벌써 손주 안았지.
하여튼 저런 애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앞으로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저희 부부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앞으로 안 봅니다. 저 한다면 하는 거 아시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수가 있어? 아들, 네가 말해봐라. 내가 이런 말도 못할 입장이야, 어? 네, 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곧 정막이 찾아왔어요. 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넘쳐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훔쳤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남편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전화를 주셨지만 전 전혀 받질 않았고요. 물론 다시 연락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도 제게 시댁에 함께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시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첫 아이를 보낸 아픔을 다독이며 몇 달의 시간을 보냈을까. 저희 부부에게는 또 한 번의 아이가 찾아왔답니다. 첫 번째 경우도 있고 해서 주변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기형아 검사가 끝날 때까지 전 조심 또 조심하면서 부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길 바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안심이 된 전 남편과 친정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감쪽같이 숨길 수 있었느냐고 놀라면서도 혼자 그 시간을 보내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었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물론 전 만나고 싶지도 않았죠. 시누이가 살짝 알려준 덕분에 자리를 사전에 피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전 아이를 핑계로 출산할 때까지 시어머니와 더 거리를 둘 수 있었어요. 태어난 딸아이는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딸 바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남편은 기뻐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리에 찾아오신 시어머니를 내칠 수는 없어서 1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품에 안긴 딸아이를 힐끗 보시고는 대뜸 왜 딸이냐고 하셨어요. 그 난리를 쳤으면 아들을 낳았어야지. 고작 딸 낳는다고 천륜을 끊어뒀어? 좋은 날 망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시려면 그만 가세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모시고 왔더니 이러실 거면 저랑 일어나세요. 너희는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설설겨? 왜? 사돈댁이 어마어마한 부잣집이라도 된다니? 그래서 한재산 떡하니 준대. 그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눈치를 봐? 처댁, 지 잘못으로 그렇게 보냈으면 죽은 듯이 지내도 모자랄 판에 내 아들 등 뒤에 숨어서 얼굴 한 번 안 보이더니 겨우 딸? 아이고 내 참. 어머니 보여드릴 생각으로 낳은 딸 아니고요. 저희 부부의 자식이에요. 제게는 소중한 아이고요. 그렇게 태어난 손주한테 막말하시고 싶으시면 나가세요. 나가서 마음껏 하시라고요. 전 듣기 싫으니까요. 전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바뀔 리가 없지 않은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펄쩍 뛰셨지만 전 아예 등을 돌리고 앉아 딸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시누이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끌려나가듯 나가시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게 요물이 자기 아들 눈을 가렸다고 화를 내셨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곁에 앉아 있었어요. 전 그런 남편에게 처음부터 아무런 기대가 없었으니 신경 쓰지 말란 말만 했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저희 부부에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죠. 그래도 시간이 어찌나 빨리 흐르는지 아이는 눈에 띄게 빠르게 자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빨리 자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었고요. 전 1년 정도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딸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복귀하는 것이 아쉽기만 했죠.
낯가림이 없는 아이는 돌이 지나고 나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같은 단지에서 가정보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선배에게 맡겨두고 회사에 복직한 전 곧 다시 그만둬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건강검진에서 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재검을 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위궤양이 좀 심한가 보다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위암 초기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빨리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요양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체력이 약해서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암이라니, 사실 친정 어머니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조심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친정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초기에 발견됐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눈물을 참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의사 선생님을 따로 만난 남편은 초기라서 수술도 간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제게 용기를 줬어요. 수술까지는 일사천리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입원을 했고 수술을 진행했죠. 다행히 여기저기 퍼진 것도 없어서 수술은 잘 끝났고 요양만 잘 한다면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도 하셨고요. 전 딸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빨리 몸이 좋아져서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했죠. 그렇게 저 나름대로 희망찬 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저는 무시를 했고요. 지금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연락조차 없으셨던 분이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저와 딸아이에게 퍼부었던 악담이 떠오르면서 몸소리가 쳐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전화를 무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정도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은 친정 아버지께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김에 저와 딸아이를 보러 온다고 연락을 주셨던 날이었죠. 수술 이후 처음으로 친정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라 내심 들뜨기도 했고요. 걱정이 많으셨을 친정 아버지께 빨리 좋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은 친정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간 곳엔 시어머니가 떡하니 계셨어요.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인사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급하게 병실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발견했는지 큰 소리로 부르시더군요. 아이고, 귀한 며느님 얼굴을 이제 보네. 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더니만. 전 시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는 최대한 담담하게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환자복을 입은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혀를 차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얼마나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물어보셨죠. 전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싫어서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누이가 알려줬을 리가 없었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시누이 집에 갔다가 병원 진단서를 봤다고 하시더군요.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누이가 이것저것 알아봐주면서 서류 처리를 도와줬는데 그걸 보신 모양이더라고요. 하다 이제는 위암이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내 팔자야. 아이고. 그런 말씀하시라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그냥 가세요, 엄니. 전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까요. 하여튼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이렇게 낸다니까. 다 필요 없고 지금까지 유산이니 임신이니 온갖 핑계대고 안 내려왔으면 올해는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멀쩡히 걸어서 다니는 꼴을 봐서는 아픈 데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잠만 말고 추석 때 내려와서 차례 준비해. 무슨 차례요? 다 저를 모시는데 무슨 소리세요? 어이가 없던 전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죠. 주변에서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릴 때 하셨던 말씀이긴 했지만 남편이 이미 딱 잘라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전 당연히 시어머니께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기억이 안 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셨습니다. 너 없어서 계속 미루기만 했지만 올해는 별거 없잖아. 그러니까 더 큰 소리 나게 하지 말고 얌전히 와서 음식이나 해. 앞으로는 계속 집에서 차례도 제사도 지낼 테니까. 아니요, 어머니. 저 안 내려갑니다. 그 일랑 다 끝난 얘기잖아요. 절에 모시는 걸로.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퇴원해도 된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요. 저는. 뭐? 안 내려와?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내려오라는데 어디서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주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뭐? 저 같은 애가 어떤 애인데요? 왜요? 또 엄마 없이 자라서 못 배웠다고 하시려고요? 네 흠이 그것만이냐? 애도 제대로 간수 못해서 첫애는 그렇게 보내고 겨우 둘째로 딸?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데 그래도 꾹 참아주는 거 안 보여? 참아주신다고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언제 참아주셨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다 하시면서 뭘 참아주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끝까지 어디 앞이라고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대드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다짜고짜 손을 올리시더군요. 그리고는 곧장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큰 소리와 함께 주변 사람들의 헉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울렸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한 대로는 성이 안 차셨는지 또다시 손을 올리셨습니다. 울컥한 제가 시어머니의 손을 막으려고 하는데 저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친정아버지셨죠. 시어머니를 막은 친정아버지께서는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올 정도로 팔에 힘을 주고 계셨습니다. 사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지금껏 제 딸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말하고 손찌검하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지금 어른들 얘기 중이다. 친정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며 불렀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싶었는지 한 발자국 물러서셨죠. 시어머니께서는 거듭대는 친정아버지의 물음에 잠시 위축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친정에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결혼하고 시댁에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며느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온갖 핑계란 핑계는 다 대면서 나타나질 않더니 이제는 제 아들까지 연락이 뚝 끊기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딸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사돈. 핑계? 다 아이들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그걸로 막말을 그렇게 퍼붓고 계셨습니까? 막말이라니요? 제가 어디 틀린 말 했습니까?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제 아들이 아깝다고 하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은 맞는지 의심스러운 환경에 무슨 없어 나가는 여자처럼 립스틱 바르고 다니지를 않나. 결혼했으면서 다리 훤하게 다 드러내고 다니고 사돈은 딸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 애도 제가 며느리라고 가르치면 되겠지 하고 얼마나 참아주는지 아십니까? 이번 추석부터 내려와서 차례 지내면 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 원참 감히 중간에서 제 아들 쥐고 흔들어서 천륜도 끊게 만들어요? 사돈께서 모든 일을 자초했단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오죽하면 아이들이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그동안 아무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사돈 어른 하시는 걸 보니 왜 애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겠군요. 이렇게 막무가내 상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너도 왜 여기에 내려와 있어? 몸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애가. 올라가! 친정아버지께서는 제 팔을 끌고는 상대하지 말라고 올라가 있으라고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날뛰셨습니다.
집중되는 시선에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어딜 가느냐고 저를 붙들다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깜짝 놀란 친정아버지께서는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손을 쳐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가긴 어딜 가느냐고 소리를 지르셨고요. 아직 어른 말씀 안 끝났는데 어디로 올라가? 네가 그렇게 되바라지고 속이 패배 꼬여서 암이나 걸리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끝나기도 전에 큰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아까 제가 맞은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였죠. 시어머니께서는 몸을 휘청거리시더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셨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온몸을 부르르 떠시면서 넘어진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자기를 때렸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친정 아버지를 올려다보시더군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아픈 애 앞에서 그런 말을 감히 내 딸한테.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어렵다는 사돈 얼굴에 손을, 그것도 뺨을? 왜? 우리 딸한테 손 올릴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당장 꺼져. 내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내가 당장 이혼시킬 거야. 평생 이혼녀로 살게 만들 거라고. 이혼? 우리 쪽에서 말하는 바지. 그 집구석이 우리 딸한테 어떻게 가당키나 해? 당장 꺼져. 친정 아버지께서는 제게 바로 올라가서 짐을 싸라고 하시더니 강원도 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에게 들었는데 요양만 잘하면 금방 좋아진다고 하니 차라리 지금 강원도로 가자고 하시면서요. 때마침 남편이 오더군요. 남편은 바닥에 널브러져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잔뜩 화가 나 얼굴이 붉어진 친정 아버지를 번갈아 보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선 긴 말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당장 저를 데리고 강원도로 갈 테니 깔끔하게 갈라설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아버님 이혼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이혼을... 왜 이혼하는지는 저기 저 양반한테 물어보고 2번 다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 평소에도 추진력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친정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퇴원 수속까지 깔끔하게 끝내시고는 제 손을 붙들고 병원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잔뜩 얼어있는 친정 아버지의 모습에 차마 뭐라 말도 못하고 그대로 끌려 강원도로 내려왔죠. 내려오는 길에 친정 아버지께서는 평소 잘 알고 지내시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가져오라고 하셨고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전 곧 친정 아버지께서 눈물을 꾹꾹 눌러 참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전 친정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원도로 내려오고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남편이 몇 번이고 병원으로 찾아왔죠. 처음엔 단호하게 내치셨던 친정 아버지께서도 남편이 딸아이를 데려오자 말없이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는 저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고작 며칠인데 남편의 얼굴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아이를 제게 안겨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제 옆에 무릎만 꿇고 앉아 있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퇴원한 이후에도 남편은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친정 아버지께서는 못마땅한 얼굴을 하셨지만 사위가 무슨 죄겠냐고 한숨을 내쉬고는 곧 자리를 피하셨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더 있고 나서야 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혼할까? 미안하다, 내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중간에서 단호하게 어머니랑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차마 용기를 못 냈다. 정말 미안해. 됐어. 당신이 애쓴 거 알아. 중간에서 나랑 어머니 못 만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 형님도 그렇고. 그래서 말인데 나 이번에 어머니랑 인연 아예 끊기로 했어. 누나하고도 얘기 끝냈고 회사도 그만둘 거야. 너랑 우리 딸 있는 곳에서 함께 지내고 싶어. 난 너랑 죽어도 못 헤어지겠고
우리 딸을 못 보고 산다는 건 상상도 못 하겠어. 전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말이 그렇지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남편의 말을 들은 친정 아버지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면서 단호하게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자신이 용기가 없어 그동안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고 말하며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꼽아 강원도로 출퇴근하듯 찾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친정 아버지께서도 결국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강원도로 내려와 직장을 구하고 정말 우리 세 가족이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리를 빨리 잡을 수도 있었고요. 중간에 몇 번의 위기가 오긴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찾아오셨거든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만하고 올라가자. 내 아들 그만 괴롭히고 올라가자고. 너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는데 내가 어쩌겠니? 가자. 그러니까. 용서요? 누가 누굴 용서하신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실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용서를 입에 올리세요? 그리고 그 일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아, 내가 다 없던 일로 해준다잖아. 더 이상 여기서 뭘 더 하라는 거야? 더 하실 거 없어요. 그냥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난리를 피우셨지만 곧 들어온 남편의 손에 끌려 나가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을 부르겠다고까지 하더군요. 단호한 남편의 태도에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2번 다시 저희를 찾아오진 않으신 것은 확실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가 퍼부은 악담과 폭언이 종종 꿈에 나오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되고 건강도 회복되어 일도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깨끗하게 없던 일로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